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엔 현재 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민 지원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누적 기준 약 7,000명의 장병과 74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 큰 피해를 일으키는 테러. 이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 특임대가 집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해 각 부대의 유기적인 협력과 개인별 전문성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FA-50 12대를 2030년까지 필리핀에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액이자 11년 만에 재구매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FA-50의 인기 비결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조종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파일럿에게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엔 현재 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우리 군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민 지원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큰 삽을 탑재한 스키드로더 장비가 도로 위에 쌓인 진흙더미를 연신 퍼나릅니다. 대형 굴삭기도 길을 뒤덮은 토사물을 치우며 이동 공간을 확보합니다. 육군이 어제 이번 호우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과 합천,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2,300여 명의 장병과 30여 대의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6,957명의 장병과 74대의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도 대대적인 대민 지원 작전을 이어갑니다. 24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육군과 공군, 해병대를 포함해 모두 4천여 명의 장병과 장비 100여 대가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경남 산천 지역 등의 굴삭기 등 중장비 65대와 군견 6두, 장병 1,100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피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대민 지원 작전인데 주로 침수민가와 도로를 정리하거나 농경지와 같은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이 밖에 우리 군은 실종자 수색 작전도 지원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전대원들은 광주와 전남, 순천 일대에서 고무보트와 드론을 활용해 수색 작전을 실시했고 39사단 기동대대와 수도 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은 경남 산청 매몰 지역 등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웨덴과 카자흐스탄 정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스웨덴과 카자흐스탄 정상과 각각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크리스터손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를 건네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특히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웨덴은 중립국 감독위원회로 활동하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엔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러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어나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를 완벽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육군 수도군단이 나섰는데요. 군사경찰단 특임대 집체교육훈련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테러 신고가 접수되자 우렁찬 사이렌을 울리며 군사경찰 특임대가 출동합니다. 특임대원들은 발빠르게 차단선을 형성하고 테러범의 도주로를 소형 전술 차량을 이용해 원천 차단합니다. 육군 수도군단 예하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가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군사경찰 특임대 집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군단 군사경찰단과 17사단, 51사단 군사경찰대대 등 장병 100여 명을 비롯해 소형 전술 차량과 군사경찰 MC 등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과제별 전문 교관이 편성됐으며 대테러 초동 조치와 외부 이동 기술을 비롯해
내부 소탕 진압 등 6개 과제가 순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부 소탕 작전은 특임대의 핵심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은 격실 진입 기법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는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이 밀집해 있는 작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인천에 위치한 도시지역 전투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도시지역 전투훈련장에서 실전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개인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팀 단위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 대응 능력까지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병들은 오는 10월 열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해 실전형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하여 각 부대의 유기적인 협력과 개인별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즉각적이고 완벽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군단 장병 모두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장착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안전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FN 뉴스 차성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육군에서 운용 중인 UH-60 헬기 화재 진화 장비 성능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봄 발생했던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 우리 군은 군용 헬기를 긴급 투입해 물주머니, 일명 밤비바켓으로 물을 퍼 화재 발생 지점에 투하했는데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에 군용 헬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최근 육군에서 운용 중인 UH-60 헬기의 화재 진압 장비 성능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헬기 화재 진화 장비를 기존 외부 장착형 1,600리터 용량 밤비바켓에서 기체 내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3,218리터 대용량 물탱크 시스템으로 교체한 겁니다. 방사청은 이번 업그레이드가 군의 화재 진화 작전 능력과 비행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식 제어 투하 장치도 추가됐는데 헬기 이동과 담수 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지점 투하 정확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19개국 유엔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관련 내용 박인배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보훈부가 24일부터 29일까지 유엔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97세인 해롤드 심락 용사입니다. 1951년 미 육군 상병으로 참전한 그는 경북 7곡 328 고지 전투에서 활약했고 박격포 파편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상위 군인을 위한 훈장 퍼플 하트를 수여했습니다. 1950년 미 해군 톰슨함의 무선 통신병으로 참전한 말콤 린 윌리엄슨 용사. 그는 전쟁이 끝난 뒤 1954년 10월까지 한국에 머물렀고 현재 미국에서 6.25 전쟁 기념공원 역사자료 전시관의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녀와 손녀 사위도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리포드 피어슨 용사는 전쟁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영국 육군 왕립 전기기계 공병대 병장으로 참전해 손상된 군용 차량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69년 만에 아내와 함께 방한하는 그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왕립 제22연대 상병으로 참전한 알폰스 마텔 용사. 전역 후에도 참전용사 복지와 6.25 전쟁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2012년 캐나다 보훈부 장관 표창, 올해 킹 찰스 대관식 기념 훈장을 받았습니다. 고 프레드 맥기 용사의 딸 빅토리아 시크레스트도 방한합니다. 1952년 미 육군 상병으로 참전한 프레드 맥기 용사는 군대 기관 총수가 치명상을 입자 대신 기관총을 사격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명예훈장과 은성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프레드 맥기 용사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17살의 나이에 금강 방어선 전투 후퇴 과정에서 낙오된 미군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도왔던 임창수 옹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병 사격 훈련 경기를 참관하고 철저한 주적 관점의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대연합부대 포병구 분대들의 포사격 훈련 경기를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김 위원장이 주적 관점을 내세우면서 훈련 태세를 강조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건 지난 5월 말에 이어 2달 만입니다. 북한의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슬러지 면적이 최근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핵물질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는데요. 핵시설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위성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신소진 기자입니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 공장입니다.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이 지역에서 발생한 폐수 슬러지 침전지 면적이 최근 급격히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16.5헥타르였던 침전지 면적은 올해 6월 말 기준 20.5헥타르로 약 4헥타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하루 단위로 환산할 경우 과거 1년간 증가 속도보다 약 5.7배 빠른 수치입니다. 우라늄 추출 과정에서 생기는 폐수 슬러지는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을 포함한 고형 폐기물로 슬러지 면적 확대는 핵시설 가동 증가의 간접적인 증거로 풀이됩니다. 북한 핵시설의 실질적인 가동률이 최근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위성 데이터로 처음으로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앞으로도 북한과 같은 지역의 환경 변화 추이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텔레픽스는 미국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분광 분석 기법을 활용해 방사성 폐기물 특성을 추정하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 영상은 북한의 폐쇄성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 속에서 핵활동 추정에 있어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우주는 과학을 넘어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간군이 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밀리포커스에서 대한민국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우주항공청을 알아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우리 국방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밀리포커스 우주강국이라는 시대적 사명 속에 설립된 우주항공청을 찾았습니다.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필수인 시대. 이런 배경에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과 세계 시장 점유율 10%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우주 경제를 가속화시키고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우주항공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와의 협력도 주목할 점입니다.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한국형 위성 항법 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힙니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소형 액체 엔진과 우주 감시 레이더, 우주 소재 부품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주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국가안보, 산업,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권의 격전지가 되고 있고, 또한 우주기술은 민수와 군수가 구분되지 않는 민군 겸용기술이므로 민간 부분의 우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주항공청과 국방안보 분야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 기술 투자가 요구되는 우주 개발.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민관군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대형 우주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 과제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우주를 향하는 길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미래 비전이자 더 가치 있고 더 많은 열정과 보람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더해 우주 위험에 대해서도 협력합니다. 각국의 인공 우주 물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주 위험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 분야는 국가 정책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이끌고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게 우주항공청의 비전입니다. 우주는 이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 경제, 국방, 외교, 안보까지 아우르는 국가 간 주요 경쟁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 우주항공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주개발 컨트롤 타워, 우주항공청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밀리포커스 박인배입니다. 얼마 전 FA-50 12대를 2030년까지 필리핀에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액이자 11년 만에 재구매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FA-50의 인기 비결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조종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파일럿에게 들어봤습니다. 김유진 기자입니다. FA-50은 K방산의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고등훈련과 정밀폭격, 전투가 가능한데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입니다. 하지만 파일럿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FA-50 파일럿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파이팅 이글의 장점을 들어봅니다. 서로 다른 비행단에 있는 2명의 조종사가 합의라도 맞춘 듯 가장 먼저 언급한 장점은 바로 파일럿에게 친화적인 조종석. FA-50에는 커다란 화면 2개가 있게 됩니다.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자동차 중앙에 있는 인터페이스 화면이 조종사 취향에 맞게 설정해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 인식과 임무 수행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탑승했을 때 그 자세도 편안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스위치들이 모두 손이 닿는 범위 내에 다 있는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서 전반적인 모든 계기가 최신화돼 있고 조종사가 조종하는데 드는 로드가 적기 때문에 파일럿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저속 비행에서의 안전성은 최고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보통 저속 구간에 들어가면 이제 항공기 컨트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저속에서 항공기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FA-50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기동이 잘 되고 저속에서도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투기가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술적 이동 능력은 다른 나라의 파일럿을 놀라게 한 장점입니다. FA-50 항공기가 조금 작고 추력 성능이나 그런 항공기의 그 기동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좀 뒤처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비행해 보면은 거의 대등하게 교전을 진행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려와서 따라올 줄 몰랐는데 똑같이 기동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런 점은 대한민국 손으로 만든 FA-50 자부심으로 연결되고 최고의 자신을 또 넘어서기 위한 훈련에 매진하는 선순환이 됩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실제 비행에서 하지 못하는 안 좋은 기상이라든지 또는 항공기에 비상이 생긴 상황 등을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미리 그런 비정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은 고도의 영역이 없는데 조종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그 재원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항상 이제 비행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설계도, 조립도, 조종도 모두 대한민국 손끝에서 완성된 FA-50. FA-50의 진정한 진면목입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 영토와 공산화 저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유엔군 참전의 날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16개 나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 깃발 아래 말이죠. 유엔. 당시의 독립국가가 93개였고 그중에서 유엔 회원국이
61개였어요. 모두 60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했어요. 전 세계 국가 중에 64%가 도우러 온 거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진짜 많았네요. 그렇죠. 60개 나라 중에서 전투 병력을 지원했던 나라가 16개. 6개국이 의료를 지원했고 38개 나라가 물자를 지원했었습니다.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 국가를 위해서 뭉친 적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이름도 몰랐던, 심지어 존재조차 몰랐던 낯선 나라 대한민국을 도우러 왔을까요? 유엔군 깃발 아래 한반도에 전개한 각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어떤 활약을 펼쳤을까요?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날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서 소련제 탱크를 몰고 불법 기습 남침을 감행했죠.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에 즉각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게 됐죠. 그래서 안보리는 6월 27일 결의안 83호를 통해서 회원국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자고 권고했습니다. 6월 27일부터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유엔군, 해군과 공군이 먼저 한반도에 도착했어요. 7월 1일부터는 유엔군 지상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와, 일사천리로 진행됐네요. 전투 부대를 파병했던 16개 나라 중에서 미국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유엔군 중에 미 육군 비율이 절반이 넘었고 해군과 공군의 숫자도 압도적이었는데요. 미군 주도로 수행된 주요 전투와 작전이 무려 140개가 넘었고 소규모 전투까지 포함하면 200개에 달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투 부대를 빠르게 많이 파병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7월 2일에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비롯해 17척의 전투함으로 해상에서 북한군을 압박하기도 했어요. 프랑스는 나치에서 독립한 직후라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대대급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몽클라르 중령의 지휘 아래 지평리 전투를 비롯해 여러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를 꽉 채울 만큼의 수많은 나라들이 변방의 조그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건 전투에 참전했던 유엔군 장병들입니다. 19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전을 했고 이 중에서 4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6.25하면 이제 미국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구나 생각이 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알고 계셔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상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참전 영웅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유엔군 참전 영웅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유엔군 참전의 날, 참전 영웅들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희생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 영상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소방편이 제17회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본상부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부문 32개 광고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 중앙부처로는 국가보훈부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영상은 현직 제복근무자들이 직접 출연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모습을 현실감 있게 담아
국민의 공감을 유도했고 국민을 위한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이 민간군 전문가들과 함께 국군외상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김미랑 국군외상센터장은 센터가 군 외상 최종 치료기관이자 연구 교육기관으로서 권역 외상센터와 동등한 지위를 정립하고 민간 외상 환자 치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상과 폭발상 특화 치료에 더해 화학과 방사능, 핵 복합 외상 대응 매뉴얼 개발과 전방 군의관에 대한 손상 통제 수술 교육 등 국군 외상센터가 꼭 해야 하는 임무에 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원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의 소규모 단체 등록 기간 중 올해 전반기 헌혈 횟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귀성부대원 397명은 이 기간 가장 많은 헌혈에 참여하며 우수단체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귀성부대는 2003년부터 부대 방문 헌혈버스 등을 이용해 월 평균 30명이 헌혈을 실천해왔으며 2년간 헌혈버스 혈액량은 약 10만 리터에 이릅니다. (7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곳곳에서는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광주는 2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37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요일에는 남부 지역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한낮 체감기온이 35도를 넘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열대야 현상도 지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